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 대구와 광주 등 13개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폭염주의보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을 최대 2억 원 내야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세수 부족 사태에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중단을 시작으로 다른 한시적 세제 혜택도 원상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8월 말 유류세 인하 종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외교수장이 중국을 찾는 건 5년 만인데 이번 방중을 계기로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며 악화한 미중 관계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 대구와 광주를 비롯한 내륙 곳곳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휴일인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폭염주의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맑은 하늘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도로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보려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고 시원한 음료를 손에 쥐고 걸어갑니다. 공원 바닥에서 시원하게 솟구치는 물줄기에 아이들은 더위를 잊고 물놀이 삼매경에 빠집니다. 더워서 물놀이 하러 왔어요. 내일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너무 더워서 못 놀 것 같아서 속상해요.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곳은 경기도 여주 금사면으로 기온이 무려 35.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삼척 35.4도, 경주와 대구 35.2도, 서울도 30도를 넘었습니다. 예년보다 2도에서 7도나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광주를 포함한 내륙 13개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강한 햇볕이 더해져 낮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고요. 이번 더위는 19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불볕더위의 기세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오늘은 32도, 내일은 34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체감온도도 33도를 넘을 걸로 보여 내륙 곳곳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때 야외에서 오래 활동하면 일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외출할 땐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늘을 자주 찾아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어제 아침 강원도 양양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기록된 가운데 밤사이 동해안에는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지역이 더 확대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전 강원도 양양 기온이 25.8도로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첫 열대야보다 열흘 정도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많이 틀 수밖에 없죠. 그만큼 실외기 화재도 자주 발생하는데 전기 과부하가 걸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배선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 이곳에 설치된 12대의 에어컨 실외기는 벌써 하루 내내 열을 내뿜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냉방을 강하게 틀어야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천막 같은 걸 실외기 위에 씌워가지고 무더위를 앞둔 올해도 냉방기기 사용량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에어컨의 화재 우려도 큽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서울 반포동 아파트 3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아파트 주민이 다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여름인 7월과 8월은 냉방기기에서 시작된 전기 화재 사고가 몰려있는 시기입니다.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는 낡은 에어컨은 사고를 더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철엔 에어컨을 오래 틀게 되면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전선이 엉켜 있어 스파크가 튀거나 실외기 자체가 과열돼 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당국이 파악한 에어컨 화재는
최근 5년 동안 1,234건, 매년 24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 중 80%는 전선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외기가 제대로 관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래 연습장이나 숙박시설 같은 곳이 특히 취약한데 이런 곳 중엔 아예 좁은 실내 공간에 실외기를 다닥다닥 붙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에 실외기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허용 용량이 낮은 멀티 콘센트를 사용하여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외기 공간 주변에 물건을 놓아두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적재물이 많이 쌓여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런 에어컨 통풍을 또 방해하고 면은 또 에어컨의 실외기 주변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에어컨 성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가정집은 특히 전문가의 도움 없이 에어컨을 분해하거나 실외기에 손대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사를 할 때는 실외기에 전선이 확실하게 끼워졌는지 확인해야 하고 멀티탭이 아니라 전용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야 합니다. 백화점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선 적정 온도와 세기로 냉방을 유지하는 것도 여름 전기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잇따라 부딪혀 운전자 등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와 주택에선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승용차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갓길에 세워진 SUV 차량 주변에는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대구 포항 고속도로에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80대 남성 A씨를 비롯한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A씨가 1차로로 추월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대원이 아래에서 물줄기를 쏘아대며 진화에 나섭니다. 위로 올라간다. 와, 다 탈출한 건가?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제주시 노형동 15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이 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골목길 안쪽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주택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소해가지고 발화된 점은 저희 특징은 뭐냐고 저희 현장 도착했을 때 내부에 아무도 안 계셨어요. 불을 본 주민들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도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2억 원 내야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음주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대폭 늘린 겁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새벽 강남대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뒤편을 들이받아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길이 일어납니다. 불났다. 어떡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3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수준이었습니다. 밖에서 천둥이 친 줄 알고 창문을 봤는데 검은색 차에서 운전자가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나오고 있었고요. 정부는 이 같은 음주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2억 원의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의 부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 부담금은 피해인당 최대 1억 8천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대물 피해의 사고 부담금도 피해 물건당 최대 2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대인 대물을 합쳐봐야 최대 1,5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13배 이상 책임을 강화한 겁니다. 지난 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2,336건으로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평균 0.8명, 부상자는 79.4명에 이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가운데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 비중은 2018년 7.5%에서 2021년 10.5%로 40%나 급증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만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음주운전을 막지 못하는 데다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까지 이어지자 음주운전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겁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부 세수 부족 사태에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중단을 시작으로 다른 한시적인 세제 혜택도 원상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8월 말 유류세 인하 종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 배경은 자동차 업황 호조도 있지만 지난해 대비 34조 원 가까이 덜 거친 세수 부족 사태도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5천억 원 안팎에 그칩니다. 명분이 떨어진 다른 한시적 세제 혜택까지 중단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감세가 불투명했을 때 80%에서 임시로 60%로 낮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국회 합의로 종부세율이 인하된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8.6% 급락하면서 인하 명분이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공정시장 가액 비율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거 없습니다.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후 판단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돼 8월 말까지로 4번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단계적 종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덜 거둔 세금은 지난해에만 5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또 전쟁 여파로 1배럴에 130달러 안팎까지 치솟았던 국제 유가는 중국 수요 부진에 한때 60달러대로 떨어지기도 한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유류세 인하는 고소득층의 혜택이 집중되고 과소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최근에도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지원 방식이 더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8월 말 즈음에 유가와 물가, 세수 여건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대구에서 성소수자 축제, 퀴어 문화축제를 둘러싸고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충돌을 빚었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리는 퀴어 문화축제에서 공무원 500여 명을 투입해 무대와 부스 설치를 막아섰습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관련법에 따라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동대 20대 중대와 1,5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양측은 아침 7시부터 집회 장소에 모여 대치하다가 9시 반쯤 주최 측 차량이 진입하자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길을 막는 공무원들을 밀어낸 뒤 집회 차량을 행사장으로 진입시켰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학교 폭력이 아니란 결정에 불만을 품은 일가족이 교육지원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또 출동한 경찰에게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A씨 등 일가족 6명은 그제 오후 5시 40분쯤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 앞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들을 제지하려던 경찰관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교육청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고등학생인 아들 B군이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해당 사안의 심의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교육지원청은 13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보호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그제 오후 A씨가 이 같은 내용의 서면 통지를 받은 뒤 격분해서 범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경찰 수사에 반발해 분신 사망한 고 양회동 조합원에 대한 장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어제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양 조합원을 기리는 범시민 추모제를 열고 고인의 영면을 빌었습니다.
건설 노조는 현 정부가 노동자 탄압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양 조합원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뒤 2차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일단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노동 취약계층 끌어안기를 통해 노사 법치주의로 대변되는 노정 갈등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700만 소상공인 가운데 40% 이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근로시간 제한과 각종 수당, 유급, 휴가가 없고 해고 시 절차나 사유 등의 규정도 대부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와 출산, 육아 지원 규정들도 남의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회 노동개혁특위가 이르면 이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를 시작합니다. 노동개혁특위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기법 적용을 전제로 단계별 도입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확대는 금전적 부담이 적은 것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관련해서 지난달 한국노무사회가 연 세미나를 보면 근로시간과 추가수당을 뺀 연차 유급 휴가와 여성 근로자 보호, 야간과 휴일 근로 제한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들은 근로자 보호 기능이 크고 사용자 부담은 적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곧바로 적용해도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법치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노동 약자들을 상대적으로 더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 논의해주는 그 말씀들은 아마 정책에 직접 곧장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재정 부담과 행정 비용이 크게 늘어날 거라며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고비용, 소위 말하면 소상공인들의 어떤 지원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비용만 계속 추가되는 입법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사업을 접든가 또 하나는 무인화. 이제껏 경제 살리기를 제1의 과제로 내건 정부 여당이 소상공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근기법 적용 확대에 속도를 내는 건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조 때려잡기가 아니라 노동 약자 보호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노동 취약계층 끌어안기가 하반기 노동개혁안 발표 전 노정 갈등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대표이사 선임 문제로 지난해부터 내홍을 겪는 KT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서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을 산업 전문성으로 대체했는데 특정 인사 임명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KT가 지난 8일 내놓은 대표이사 선임 개선안입니다. 대표이사 심사 요건 가운데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빠진 대신 산업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들어섰습니다. 사업 영역이 정보통신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과 부동산, 미디어 등으로 확장하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게 KT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 변경이 낙하산 CEO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나옵니다. 일반 기업처럼 경영하겠다면 통신 사업의 규제로 얻는 기득권 역시 내려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신산업은 국가의 진입 규제 그리고 다양한 규제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이 산업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영 전문가나 산업계 전문가로 확산하는 것은 사업권을 반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 기준도 출석 주주 50% 이상에서 60% 이상 찬성으로 바뀝니다. 이를 두고 외국인과 소액주주 의견까지 폭넓게 담을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시선도 따라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총에서 보통 결의는 출석 주주의 과반이 찬성하면 결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 변경과 같이 특수하거나 중요한 결의는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KT의 정관 개정안은 오는 30일 사회이사 선임안과 함께 주총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이후 빠르면 7월 안에 대표이사 최종 후보를 내놓을 계획이지만 낙하산 CEO나 정치적 외풍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령과의 싸움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연일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은 부산에 이어 인천에서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정부가 일본 편에 서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오염수도 순화된 표현이며 핵폐수라고 불러야 맞다면서 거리가 먼 태평양 섬나라도 반대하는데 가장 가깝고 피해가 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일본의 편을 들어서 일본을 홍보하고 일본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사법 조치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국민 84%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국회 청문회를 열어 오염수 안전성을 검증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전 국민이 반대하는데 왜 우리 정부는 반대를 못합니까? 이해할 수 없고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괴담 정치와 선전선동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막연한 불안과 공포를 부추겨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다면서 유령과의 싸움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의 괴담 선동 목적은 국민 공포를 조성하고 정부를 괴담으로 흔들어서 자당이 처한 온갖 범죄 혐의로 쏠린 시선을 분산하겠다는 속셈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특권을 지키겠다며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방탄한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인천 시민 앞에 서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일하라고 보내준 국회에서는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겠다며 방탄을 일삼더니 선전선동의 괴담 정치에는 참 열심히인 민주당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강력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염수 방류 시점이 임박해 올수록 정부 대응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바로 삼중수소인데요. 삼중수소가 대체 뭘까요? 방사성 핵종인 삼중수소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금보다 비싸고 귀한 물질입니다. 삼중수소에 대해서 양회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주기율표의 원자 번호 1번인 수소. 원자에게 양성자 1개만 존재하는 일반 수소와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1개씩 있는 중수소, 양성자 1개에 중성자가 2개 있는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우주에서 쏟아지는 우주 방사선이 대기에 충돌하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수증기나 빗물, 바닷물, 수돗물 등에 녹아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소나 중수소와 달리 불안정한 삼중수소는 방사선의 한 종류인 베타선을 방출합니다. 삼중수소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의 핵심 연료로 활용할 수 있어 비상구나 활주로, 군수품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생산이 어렵다 보니 1g에 3천만 원이 넘어 지구에서 가장 비싼 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수로용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많이 배출되는데 우리나라는 월성원전 내부에 삼중수소 제거 설비를 두고 분리 농축해 저장하고 있습니다. 중수로 원전 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각수의 삼중수소를 분리해서 농축하고 저장하는 제거 설비입니다. 하지만 삼중수소의 이런 산업적인 효용성과 인체의 유해성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제거하거나 재활용하면 좋겠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삼중수소는 일반 수소처럼 산소와 결합해 물 형태로 존재해 화학적으로 분리가 어렵습니다. 또 삼중수소가 방출하는 베타선은 에너지가 작아 인체 조직을 투과하지 못하지만 물 형태로 체내에 들어가면 피폭을 일으킵니다. 다만 뼈나 지방에 농축되는 중금속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대사 작용에 의해 10일 정도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 세슘과 같은 다른 핵종에 비해 덜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원소 상태로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에 들어있는 수소를 치환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중수소수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삼중수소수는 정상적인 물하고 화학적인 성질이 완전히 똑같아요. 방사선 피폭은 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맞지만 농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일본이 오염수 속 방사성 핵종을 계획대로 정화하고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내로 희석해 방류하는지를 투명하게 검증하고 꾸준히 감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외교수장이 중국을 찾는 건 5년 만인데 이번 방중을 계기로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며 악화한 미중 관계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 방문 첫날인 오늘 친강 외교부장을 만납니다. 1박 2일 일정 동안 외교라인 1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으로 향하며 치열한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First, to establish open and empowered communications so that our two countries responsibly manage our relationship. 블링컨 장관의 방중 동안 협상 테이블에 오를 현안은 한 번에 해결되기에는 복잡하고 또 무겁습니다.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던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 등에서의 갈등이 반복되지 않게 할 대화 채널 마련이 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여기에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문제와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공급망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미국 외교수장을 맡는 중국의 입장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中方再次敦促美方将拜登总统做出的积极表态落到实处，停止干涉中国内政，损害中方利益，停止对华遏制打压。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I'll be meeting with Xi again and talking about legitimate differences we have, but also how there's areas we can get along. 양측의 온도차를 볼 때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획기적인 미중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중국 출발에 앞서 박진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의 외교 담판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계기로 냉랭해진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북한이 상반기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그제부터 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그제 당 중앙위 본부에서 열렸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상반기 경제 등 각 부문의 사업을 결산하고 당의 강화 발전과 국가 건설, 변화된 국제 정세에 대처한 국가 외교와 국방 전략 등을 토의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한미일 공조 강화에 맞서 중국, 러시아와 결속을 다질 방안과 지난달 31일 발사에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 2차 발사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서해에서 북한 우주발사체 2단부를 인양한 군 당국이 위성체와 엔진 등 나머지 잔해물을 찾기 위해 탐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양한 잔해는 평택항에서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져 한미 군 당국이 합동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달 31일 북한 우주발사체가 서해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180여 개의 잔해물이 이지스 구축함과 공군 레이더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단 동체가 발견된 해역을 중심으로 1단과 엔진, 위성체 등이 흩어져 있을 것으로 보고 탐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만리경 1호 위성체를 찾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만리경 1호를 찾게 되면 북한의 위성 제작 기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색 작업에는 통영함과 광양함 등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잠수사 등이 동원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통영함이나 광양함이나 요 물체를 인양하는 데 많이 투자를 했었고, 그런 배들도 지금 다른 수색 작전에 투입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속도가 날 것이고, 특히 2단부는 발견 당시 물 위에 떠 있었지만 나머지 잔해물은 가라앉았을 것으로 보고 수중 음파 탐지기 등을 이용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양된 2단 동체는 평택항에서 국방과학연구소로 이송이 완료됐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이송된 잔해들에 대한 공동 기술 분석 작업을 진행해 북한 발사체의 기술력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발사체 2단부 내부의 핵심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엔진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물이 뭔지를 알려드리게 되면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 공동의 기술 정보 분석 및 조사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일정 부분 설명이 될 것으로. 공동 분석에는 우리 측의 국방부와 합참,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들이,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요원 등이 참여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지 조정에 필수인 일반 환경평가가 이르면 다음 달 완료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경색된 한중 관계 속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해온 사드 3불 원칙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당시 중국 당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한한령 등 각종 보복 조치를 발동할 만큼 유독 사드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최대 2,00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사드의 눈, X밴드 레이더가 중국 주요 지역을 탐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非常明确的也非常坚定的我们反对美韩在韩国部署萨德反导系统我们敦促有关方面立即停止部署进程同时我们也将坚决采取必要措施来捍卫自身的利益 중국과의 눈치 싸움 속에 사드 기지는 5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막사조차 없이 말 그대로 임시 배치 상태를 유지해왔는데 최근 정상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물자와 장비 조달을 위한 상시적인 지상 접근권 확보가 완료된 데 이어 성주기지 잔여 부지에 대한 미군 공여 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지 내 인프라 건설에 필수인 일반 환경 영향 평가도 이르면 다음 달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 논란으로 한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나온 이른바 사드 3불 정책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원칙들을 공식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합의나 약속까지는 아니란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군도 사드 체계는 안보 주권 사안이란 점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사드 체계는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배치된 방어 수단이고 이것은 우리 안보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최고 지침서 국가 안보 전략에도 사드 체계가 안보 주권 사안이란 점이 명시된 상황.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고도화되면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사드 체계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주말 서울 여의도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데뷔 10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리면서 한강공원 일대가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아미들은 BTS가 남긴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BTS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무대 영상을 보며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BTS의 데뷔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BTS 팬클럽 아미들이 여의도 한강공원에 집결했습니다. I discovered them 6 years ago, so now I listen to their music every day. BTS affect my life, all my life. It's changed my mind too. 한낮 더위도 잊은 채 행사장을 활기로 가득 채우며 군백기란 말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일부 멤버들의 입대로 완전체 활동은 멈췄지만 아미만을 위한 축제로 한강 일대는 보랏빛 물결로 일렁였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고 음악을 공유하며 아미에게 BTS는 국경과 성별, 세대를 초월한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저는 지민이 형처럼 멋진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여기 앨범도 있고 트로피도 있고 있으니까 신기해요. 그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그 삶에 대한 그런 거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방탄된 지 7년 차고요. 네. 점점 더 좋아져요. 아미들은 지난 10년간 방탄이 세운 기록들을 되짚으며 앞으로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확실히 건강했으면 좋겠고 정말 여태까지 활동해줘서 고맙고 사랑한다 말하고 싶네요. 전 군대 갔다 와도 남아있을 거니까. 당연하지. 우리 평생 할 거죠. 이번 축제를 통해 아미는 잠들지 않는 팬덤을 입증하며 방탄소년단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YTN 최정윤입니다. 드라마 겨울연가로 시작이 된 일본 내 한류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현재 제4차 시기로 분류가 되는 일본의 한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이제 일본 젊은이들의 일상생활에까지 파고들고 있는데요. 박병호 리포터가 그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도쿄 한인타운인 시노쿠보 거리가 주말 내내 사람 물결로 배곡합니다. 거리 곳곳에 한국어 간판이 보이고 시민들이 거리에서 한국 분식을 먹는 모습은 자연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를 즐기게 되면서 요즘 일본 청년들은 아예 몇 가지 한국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日本ではすごいチンチャっていうのをなんかみんな使うんですよ。流行ってるドラマとかで見て流行ってるので、ご飯食べてる時とかにチンチャ美味しいとか言います。あとファイティーとかね。ああ。ファイティーとか言います。日本ではあんまり言わないんですよ。だからそれを真似したりしてます。 일본 분들이 오셔서 우리 가게 직원한테 한국말로 주문을 하고 또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말로 해달라라고 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주문을 받고 주문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말을 배운다는 게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게 참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2003년 드라마 겨울연가에 시작한 일본의 한류. 한국 아이돌 그룹 세대교체, SNS 이용 확산 등과 맞물린 2, 3차 한류에 이어 코로나19를 거치며 영역이 한층 확장된 4차 시기를 열었습니다. 이제 일본 내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하나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주로 글로벌 OTT 플랫폼과 SNS 등으로 한류에 유입된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현재 유행하는 문화를 동시간대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기 SNS에 일본 이용자 검색어를 분석했더니 한국 패션과 한국 헤어스타일은 물론 한글로 된 해시태그가 100위 안에 들었을 정도입니다. おしゃれだし、JK のイメージ。そうね。JK のイメージの一個かなって思います。韓国料理とかめっちゃ美味しいっていうか JK が食べるものといえば韓国料理みたいなイメージがあるからよく一緒に行ってます。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풀리면서 한류의 성지 도쿄 시노쿠보는 방문객의 발길로 더욱 붐비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객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하루 10만 명이던 3차 한류붐 당시 방문객의 80% 정도까지 회복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한인 점포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늘었고 그동안 요식업 등에 한정됐던 업종이 최신 경향에 맞춰 다변화한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식당 위주였던 가게에서 지금 이제 카페라든지 한국에서 그야말로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일본에서도
많이 지금 개업을 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류 드라마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한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카페라든지 어떤 그 SNS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을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문화의 인기에 수많은 관광객이 한인타운으로 몰리면서 시노쿠보 지역은 쓰레기나 교통 문제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주쿠 한국상인연합회는 시노쿠보 상권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해 신주쿠와 도쿄도 등 지역사회와 공조해 주말 중 하루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월드 박병입니다. 범죄도시 3의 돌풍으로 침체기에 빠진 한국 영화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지만 오히려 범죄도시에만 관객이 몰리는 쏠림 현상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피노와 성착취물 범죄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귀공자와 라방이 숨가쁜 추격 액션으로 관객들의 평가를 기다립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난 단 한 번도 타겟을 놓쳐본 적이 없다고. 내가 조만간 또 보자 그랬지?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마르코.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복서로 살아가는 마르코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 한국을 향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기다리는 건 목숨값을 노린 사람들. 숨가쁜 추격과 반전 속에 서서히 비밀이 밝혀집니다. 신세계와 마녀의 박훈정 감독의 코피노를 소재로 한 신작 귀공자로 신인 강태주와 김선호 배우가 스크린 첫 데뷔에 나섭니다. 맑은 눈의 광희는 맞고요. 이제 마르코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마르코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관객분들이 어떻게 평화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만은 또 이 지금 침체된 분위기를 같이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3, 2, 1, 0 시작합니다. 영화 라방은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다뤘습니다. 우연히 받은 링크에서 여자친구의 모습이 라이브로 방송되기 시작하고 동주는 방송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추격에 나섭니다. SNS와 개인 라이브 방송의 보편화로 누구나 피해자이자 가해자도 될 수 있는 성착취물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공급이 있잖아요. 근데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겠죠. 근데 그 수요를 하는 사람들도 범죄자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는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범죄도시 3 열풍이 침체에 빠진 한국 영화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다양한 한국 작품 개봉이 잇따르고 있지만 오히려 쏠림 현상만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려가 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작품들에 대해서 대단한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락성 혹은 상업성 내지는 작품성과 같은 뚜렷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영화의 다양성 내지는 흥행의 지속성이 과연 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 영화 관객 점유율이 2009년 이후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 친 가운데 범죄도시 3 이후 개봉에 나선 한국 작품들도 볼만하고 재미있다는 관객들의 평가를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오정희 작가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스스로 사퇴를 밝힌 오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으며 도서전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는 데 미흡했으며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전두환 씨는 9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2021년 숨졌는데요. 5.18 단체가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 내란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씨. 그러나 2021년 숨질 때까지 추징금의 40%가 넘는 922억 원을 끝내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손자 전우원 씨가 숨겨진 돈이 있다며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금고 안에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80년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 모인 5.18 단체는 전 씨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수하라!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숨진 경우 상속 재산을 추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가지 법안입니다. 본인이 사망한 후에도 유족들로부터 물건뿐만 아니라 현금으로도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국회 법사위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라 등등 그런 모든 가짜 뉴스들이 일소에 해소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저희들이 명예회복이 제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18 단체는 전 씨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영호입니다. 페루와의 평가전에서 아쉽게 졌지만 축구대표팀 선수들은 밝은 분위기 속에 공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페루전에 결정한 손흥민 선수도 모든 훈련을 소화하며 엘살바도르전 출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손흥민이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동료들과 함께 미니게임을 즐깁니다. 한 명씩 짝을 이뤄 펼친 1대1 대결에서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답게 수비를 가볍게 따돌리고 골을 넣습니다. 손흥민의 동작 하나하나에 훈련을 지켜본 팬들은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1시간 30분 남짓 진행된 공개훈련 내내 손흥민은 밝은 표정으로 모든 훈련을 소화해냈습니다. 오는 20일 엘살바도르와의 경기에는 출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에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하고 또 아직 화요일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페루와의 경기에 아쉽게 졌지만 축구대표팀 선수들은 위축되지 않고 훈련 내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훈련을 지켜볼 기회를 얻은 300여 명의 팬은 무더운 날씨에도 자리를 지키며 선수들에게 열띤 응원을 보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훈련을 마친 뒤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축구화를 선물하는 등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축구대표팀 선수들은 하루간의 외박을 받아 휴식을 취한 뒤 일요일 오후 대전에 다시 소집해 엘살바도르전을 준비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가 우간다 서남부의 접경마을에 있는 학교를 공격해 최소 41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와 연계된 민주군사동맹이 콩고 국경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는 중학교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학생 38명과 경비원, 주민 등 41명이 숨졌으며 학생 수십 명이 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AFP,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무장단체는 공격 뒤에 민주콩고 비룬가 국립공원으로 도주했으며 우간다 정부군이 뒤를 쫓고 있다고 우간다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강원과 남부 곳곳에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중부 내륙에도 폭염특보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그리고 대구도 34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릉의 기온은 24.5도로 열대야 수준의 더위를 보이고 있고요. 이 낮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34도, 대구도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자외선과 오존이 강하겠고요.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서 이번 더위가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